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입니다. 저자 무레 요코, 출판사 RH 코리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장.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 모토코와 스요 씨는 결혼한 지 3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집에 고양이가 없던 적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상대에게 먼저 호감을 품은 쪽은 스요 씨였다. 두 사람은 같은 일본 문학 연구실에서 공부했는데 항상 모토코 자리 근처에 앉는 아무런 개성도 없는 남학생이 스요 씨였다. 만약 오가는 사람이 많은 역 앞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1시간 안에 가뿐히 몇 명쯤은 찾아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 나이대 남자들이란 보통 여자에게 자기 어필을 강하게 하는 법인데 그런 면도 없었다. 우선 생김새도 평범하고 체형도 살집도 보통 목소리도 크지 않고 성격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여학생들이 싫어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무난한 남자였다. 이름과 이미지가 정반대여서 뒤에서는 요아시라고 불리기도 했다. 스요시는 강함, 요아시는 약함, 물음이라는 뜻이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점차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정해지는 법이라서 모토코는 그가 옆자리에 앉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그가 안녕? 하고 말을 거는데 무시하면 실례일 테니 모토코도 안녕? 하고 인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는 쌩긋 웃으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다른 도립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학구는 같았기에 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러 학생 중에서 자신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모토코로서는 동기에게 건넨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강의가 끝나고 스요 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모토코 씨, 영화 보러 안 갈래? 라고 말을 걸었을 때였다. 당시 남녀가 무리지어 놀러 다니는 게 유행이어서 모토코도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 또 누가 가는데? 하고 대물었다. 나 혼자인데? 어? 우리 둘이? 그는 여전히 쌩글쌩글 웃으며 답했다. 모토코는 대답을 망설였다. 엑소시스트랑 정무문 중에 뭐가 좋아? 뭐? 뭐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좀 있으면 중간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기분 전환 겸. 마침 그때 모토코의 친구가 다가왔다. 그럼 난 갈게. 그렇게 말하며 모토코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요아씨 틀림없이 진심으로 데이트 신청한 거야. 어떻게 할 거니? 갈 거니?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보자는 영화가 엑소시스트랑 정무문이야. 대체 뭘 고르라고? 그러자 친구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잖아. 스스로는 절대 고르지 않을 만한 영화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보러 가지 그래? 걔 딱히 별로인 구석은 없는 사람이잖아. 죽어도 싫다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가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다음날 이마에 기대라는 두 글자를 써붙인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모토코는 친구에게 떠밀리는 모양새로 대답했다. 갈래, 엑소시스트로. 알았어. 그럼 자리를 예매해 둘게. 그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그래, 부탁해. 모토코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약속 당일에
배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 개봉 첫날, 아쉽게도 모토코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와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엑소시스트를 봤다. 영화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마이크 올드필드가 작곡한 튜블라 벨이 영화 주제곡인 점이었는데 모토코는 그 노래를 영화관 스피커로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 소녀의 목이 휘리릭 돌아가거나 계단을 엄청난 속도로 스파이더 워킹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방에서 으악 하고 비명이 터지는 것과 반대로 모토코는 풋 하고 웃어버렸다. 힐끔 옆을 보니 스요 씨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숨을 참고 있었다. 이런 영화를 보며 웃는 여자를 보면 환상이 깨져서 싫어질 게 뻔해. 모토코는 마음이 편해졌다. 영화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진짜 놀랐어. 어린애처럼 눈이 동그랗게 뜬 얼굴을 보고 모토코는 무심코 웃음이 터져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재밌었어?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양한 의미로. 그래, 모토코 씨가 재밌었다면 괜찮지만. 그러고 보니 이 사람 계속 모토코 씨라고 허물없이 부르네. 이름으로 막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상관없나 싶어서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 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번화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가 미리 찾아본 듯한 오래된 목조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첫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이 이용하는 노선이 지나는 터미널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였다. 아직 밝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돼. 모토코의 말에 그의 표정이 우울해졌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은 역에서 헤어져 각자 노선의 개찰구로 걸어갔다. 부모님에게는 그와 만난 걸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외동딸인 모토코를 빼앗겼다고 언짢아 할 게 당연하고 어머니라면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고 꼬치꼬치 캐물을 게 뻔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가 조금 놀라워했다. 여자친구들과 놀 때 모토코는 보통 2시간 정도 늦게 집에 오곤 했다. 영화 보고 차만 마셨으니까. 왠지 싱겁게 놀았네. 이제 곧 중간고사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갔다. 첫 데이트는 그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영화가 재밌었는지 없었는지 물으면서 재밌는 쪽이지만 악마가 왜 소녀에게 그런 갖가지 기묘한 행동들을 시키는지 의문이 남았다. 스요 씨는 또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모토코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달라고 했다. 생글생글 웃으며 그가 펼친 피아를 보고 모토코가 스팅이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더니 이번에도 그가 예매해 주었다. 이번 영화는 정말 재밌어서 커피점에서 수다를 떨며 흥분했다. 돌아가는 길, 넓은 공원을 지나 역까지 걸어가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모토코가 봤더니 숲을 안쪽에 까맣고 하얀 점박이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아! 그가 반색하며 몸을 굽혔다. 이리 와, 이리 온. 다정하게 말을 걸자 두 마리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에게 달려왔다. 어미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니 새끼 고양이도 어미를 따라 그 옆에 벌러덩 누웠다. 귀여워라. 그가 작게 탄성을 뱉으며 두 마리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는 키워본 적 없는 모토코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어미 고양이는 자, 당신도 만져도 돼 라는 듯이 모토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귀엽다.
반사적으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둘이서 10분 정도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들은 몸을 일으키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고양이가 있어. 귀엽다. 두 사람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커플이 달려오자 어미 고양이는 황급히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에이, 가버렸다. 커플 중 여자가 굉장히 아쉬워했다. 고양이는 사람을 구분해 다시 걸음을 옮기며 스요시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집은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셔서 개만 키워봤거든. 그래서 잘 몰라. 호불호가 강하거든, 고양이는. 아, 그런 고양이가 우리를 좋아한 거네? 그렇지. 그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요시의 집은 부모님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양이와 지냈다고 한다. 예전에는 임신부가 있는 집에 동물이 있으면 출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그의 부모님은 고양이도 가족이라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무사히 그가 태어났다. 그래서 외동이지만 고양이 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수요시네 고양이 토라키치는 갓난아기인 그가 잠을 자면 물끄러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곁에서 잠을 잤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재우고 자리를 뜨면서 토라키치에게 잘 지켜보고 있어 라고 부탁하면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다. 어려서부터 고양이가 날 귀여워하며 놀아줬으니까 고양이는 은인이야. 모토코는 기쁘게 말하는 그를 바라보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뭔가 주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 모토코는 그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용건이 있으면 학교에서 말하면 되고 집 전화를 알려줬다가 그가 연락이라도 하면 부모님이 난리가 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데이트 약속 장소나 헤어지는 장소도 변함없이 둘이 탑승하는 노선이 지나는 터미널역 개창구였다.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하도 많아서 몇 번이나 착각할 정도로 스요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다정한 면이 모토코에게는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취직한 후에도 교제는 이어졌다. 당시에는 여성이 23살이 되면 주변에서 혼담을 가져오는 시대였다. 모토코는 아버지 연줄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했다. 부모님은 딸이 평생 일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임시로 회사에 다니는 동안 상대를 찾아 결혼하리라 여겼다. 찾지 못하면 맞선을 보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 쪽도 생각이 비슷했기에 모토코에게 주어진 업무는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뿐이었다. 서류를 복사하고 구멍 뚫린 청구서를 까만 끈으로 묶고 커피 타는 일 따위여서 모토코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전혀 문제 없었다. 모토코는 결혼한다면 스요시 이외의 상대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여성의 23살과 남성의 23살은 달랐다. 여성에게 정년기가 있듯이 남성은 30살 이후에 결혼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동갑 남녀의 결혼은 을의 어느 한쪽이 불평을 듣곤 했다. 그도 23살 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아직 월급도 너무 적거든. 이라고 부탁했다. 2장 호라비와 멍멍이. 고지가 60살인 지금 혼자 사는 이유는 55살 때 아내 유리코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황혼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맞벌이인 아내와는 아무래도 대화가 적긴 했는데 일하는 아내, 그것도 일에 의욕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아내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되는 법이라고 여겼다. 유리코는 같은 회사의 2년 후배였다. 일을 잘해 워낙 평판이 좋았고 선배인 고지도 일머리를 인정했다. 영어도 능통해서 외국인 고객이 오면
유리코가 나섰다. 회식 때 옆자리에 앉은 것을 계기로 딱 부러지는 성격에 호감을 느낀 고지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신청하자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유리코는 이 회사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다. 유리코가 30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생활을 합치면서 생활비나 기타 등등은 절반씩 하자고 고지가 제안하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보다 수입이 좋으니까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자. 덕분에 고지가 부담할 돈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쓸 용돈이 늘어나 내심 기쁘면서도 남자로서 뭔가 떨떠름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의 수입이 아내의 수입을 능가할 날은 올 리 없어서 집을 살 때도 그때의 수입 비율에 따라 비용을 댔다. 지분도 비율에 맞춰서 등기할게. 서류를 보자 아내가 7, 고지가 3인 비율이었다. 아내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출세길을 걷는 줄은 알았으나 이 정도로 수입 격차가 벌어진 줄은 몰랐다. 아이는 고지가 36살 때 태어났다. 전부 아내가 주도하는 대로 따랐더니 아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신혼 초부터 아이는 딱 한 명만 낳을 거야 라고 선언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낳는 쪽은 아내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 교육에 유독 열성적이어서 유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등록했고 그 밖에 지능 발달에 효과가 좋다는 학원에도 아이를 보냈다. 남자이니까 야상 같은 자연에 뛰놀면서 곤충도 잡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크는 게 좋지 않을까? 고지가 말하자 아내는 매소한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그랬다간 당신 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더욱더 글로벌 사회가 될 텐데 아들이 영어로 업무 교섭하나 변변찮게 못하는 대다수 회사원으로 묻히는 건 견딜 수 없다면서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마디 대꾸하면 100배가 되어 돌아오니까 고지는 항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에게 입만 열었다 하면 데디처럼 자면 안 된다 하고 말했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묘하게 발음 좋은 영어를 구사하는 아들과 아내의 대화를 옆에서 바라보며 고지는 뭐가 데디야 하고 콧김을 푹푹 내뿜었다. 교육 방침이 그랬으니 당연히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입시학원에도 보냈고 입학시험이 다가오자 아내는 점점 더 귀신 같은 표정을 지었다. 고지는 아내가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부모 면접 리허설을 몇 차례나 하면서 더 부침성 있게 웃어야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시원시원하게 말해. 같은 지적을 받았다. 당신 때문에 애가 떨어지면 부모로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야? 아내는 끝없이 다그쳤다. 고지는 떨어지면 동네 공립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꾹 삼키고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부침성 있게 웃고 시원시원하게 질문에 대답하려고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아들은 무사히 사립초등학교에 합격했다. 고지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아내와 아들은 거의 일심동체처럼 사이가 좋았고 삶을 추구하는 방식도 일치했다. 퇴근하면서 술집에 들러 한잔 해서고 오는 고지를 두 사람은 쌀쌀맞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에 관한 지식을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남자가 아니면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고지는 글라스 와인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냄새를 맡고 떫은 맛이 어쩌니 보리집 같은 향이 어쩌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남자 따위 재수없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잠자코 있었다. 반론이나 반항 한 번 없이 입 다물고 있었더니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대학에 입학이 결정된 것과 동시에 아내가 말했다. 이제 같이 살기 싫어. 이미 아내에게 애정은 없었고 아들은 귀여웠지만 자기 인생의 첫걸음을 그것도 엄마와 한패가 된 인생을 걷기 시작했으니
아버지로서 나설 차례는 없어 보였다. 아들 쪽에서 뭔가 요구한다면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껏 딱히 뭔가 상의한 적도 없으니 관계도 어색했다.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해봤자 아내의 말빨에 질 게 뻔했으니 전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아내는 현재 시세로 계산한 집값에 3화를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아내와 괜히 싸워서 기력과 체력을 빼앗기는 일은 피하고 싶었기에 고지는 순순히 따랐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